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정치 내다 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측근의 발인 날이었던 어제 대정부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정치 행보를 좀 재개를 했지만 책임론은 커지고 있는 양상이죠. 또 국민의힘은 내일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난 9일이었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자, 이재명 대표가 정부 장외 투쟁에 나섰어요. 뭐 발인 지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느낌에서 보면 그런 일이 불상사가 생기면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비통하고 침통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비보가 쏟아진 다음 날 아침에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경기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측은지심이나 어떤 비통함을 밝히는 대신에 오히려 광기, 사냥 그리고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발인 날이었는데 발인 날에는 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또 장애 집회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또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뭐 야당이 뭐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서 봤을 때 자기 주위에 있는 10년 넘게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비서실장으로 측근으로 같이 생활했고 같이 알아왔던 분이 저런 비극적 선택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정말 며칠만이라도 정말 좀 진중하고 그다음에 그 명복을 빌고 스스로가 좀 신중하게 좀 행동을 자제하는 저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저는 국민의 생각일 것 같고요. 저는 인간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간 사람이 내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면 일단은 나오는 반응이 내 탓입니다. 정말 저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인간적인 보편적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을 정말 강인하고도 봐야 될지 아니면 지독하다고 봐야 될지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집회 참석 재고를 좀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도 했거든요. 이 대표의 집회 참석을 놓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글쎄요, 뭐 비명계 의원이 뭐 집회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없고요. 금요일에 현장 최고위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누구보다도 슬퍼하셨고요. 얼굴도 퉁퉁 부으신 상태에서 나오셨는데 이제 검찰권 남용에 대한 강하게 규탄한 것은 가장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장 충직하고 성실했던 비서실장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그거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이제 분노를 좀 표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금요일 날 공식적인 일정이 3시에 시흥 현장 방문도 있었고 또 7시에 국민보고대회도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공식 최고위 끝나고 비공식 최고위 회의에서 당의 공식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하셨어요. 취소를 하시고 조문으로 바로 가셨고 다만 이제 어제 열린 규탄대회 같은 경우는 그 주체가 시민단체가 주관이었고 야 3당의 대표들에 다 참석하는 것이어서 그 당의 결정으로 논의해서 참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는 당의 한 50여 분의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안에 대한 정부의 그런 발표가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만약에
공당의 대표로서 사실 개인적인 그 비애와 슬픔이죠. 네네. 공당의 대표로서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또 나가지 않으면 또 공당의 대표가 본인의 뭐 저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또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것도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네. 당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당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이제 장외 투쟁에서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친일 본색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보고의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경술 국시의 버금가는 개묘 국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네, 오늘도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자위대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악재가 지금 겹친 상황인데 이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반일 정서를 좀 앞세워서 여론몰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정서, 네. 또 인간에 대한 본능에 대한 본성에 대한 문제. 네. 우리가 예전에 뭐 옛글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누가 동료들이 죽었을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유한기 씨라고 이제 극단 선택한 분이 있습니다. 순간 도경호에 있을 때.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비서실장 일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분의 지금 여러 이 유서 내용이 알려진 걸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치 그만하십시오, 또 측근들을 잘 관리하십시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검찰 때문에 이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수십 년 일해오면서 본인이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했겠죠. 근데 보면 최종적인 결정자는 다 누구였습니까? 다 이재명 대표였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으로 결정했고 경기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겼던 이 이야기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큰 어떤 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조금의 어떤 뭔가 이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사건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표가 저렇게 집회에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저 메시지가 힘이 있을까요? 저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어떤 이 공감이나 이런 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서 저렇게 반일을 외친다고 해서 과연 그 메시지가 지금 파급력이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하게 느끼는 심정들을 국민들이 보고 싶은데, 근데 너무나 차갑습니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그리고 뭐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번 같은 경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날을 정말 발인식에 가셔서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이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유서 내용은요, 저희가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일단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좀 언급을 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장미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반일 정서 자극하는 발언 수위가 이제 높아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측근 사망에 대한 이야기 일절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른바 뭐 반일 정서를 자극한다, 본인을 향하는 어떤 의혹을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이 상황을 이용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발전적인 한일 관계, 셔틀 외교의 복원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죠. 전 거기에 딴지를 거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3자가 변제하는 그 형식과 관련해서 전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대한 어떤 매듭이 제대로 젖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겁니다. 민법에 제3자 변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지금 굉장히 일본에 많은 걸 양보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지적하는 거, 저는 이게 뭔가 본인의 이른바 뭐 사법 리스크를 뭐 면회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민생 행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일정의 공백이 있으면 당장 굉장한 십자포화가 쏟아질 겁니다. 아, 이것 봐라. 이렇기 때문에 민생 행보 말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유서 내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족이 지금 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듣고 있고요. 일부 내용들을 그런데 종합을 해보면 이 유서 내용에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과 함께 열심히 일만 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물론 일부긴 하지만 이런 문장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전문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라든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처한 그동안의 그 늘공으로서의 수십 년 공직에 봉직했던 분으로서 성남시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서 사실은 행정직으로만 계속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지시한 내용, 또 최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지시한 내용을 충실히 따른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네이버와의 협상 과정에서 네이버의 요청 사항을 주고받으면서 이 과정에 개입됐다는 걸로 조사를 받았고 일단 공범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늘공으로 공직에서 당시 자기를 지휘하던 시장과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저 조사에 압박감이 있었다는 건 좀 납득하기 힘든 게 단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영상 녹화 조사를 받을 때는 그런 무슨 중압감 같은 거라든지 무리한 어떤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뭐 검찰의 압박 또는 검찰 사냥이라고 말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저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일단 시켜서 한 것인데 자기가 가서 진술을 하는데 막상 자기한테 지시를 내리고 자기가 막 계속 보고를 드렸던 이재명 당시 시장님은 지금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나는 이분이 시켜서 내가 한 것뿐인데 내가 그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게 정작 나를 시킨 사람, 책임의 정점에 있는 분은 이거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전후 맥락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제발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정치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치를 합니다만 정치하는 입장에서 제 가족이나 정말 제 친한 지인이 저렇게 나는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를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와서 저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는 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이 된 그 지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검찰의 그 수사 때문에 괴로웠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이 검찰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 대표가요 국정원 직원의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데 왜 극단 선택을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과거와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현정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라든지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근본적인 그 개선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방점을 좀 찍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유서와 관련해서도 그 가족들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봐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이 검찰 특히 이제 특수부의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들이 대단히 있어 왔어요. 예. 그 형사사법연구원에서 그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한 그 사례를 보니까 100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화이트 칼라들이 72%를 차지하고 있고 네. 공직자들이 또 27%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렇게 자기의 그 분야에서 사회적인 입지를 다져온 분들이 이렇게 검찰의 강압 수사라든지 이런 거를 받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거로 이렇게 악용할 것, 정쟁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런 극단적 선택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좀 진단하고 대안들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단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건 수사와 과잉 수사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관에 대한 인권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 피조사자에 대해서 인권 보호관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너무 정쟁화시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제도 개선하는 거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한 3가지 정도 사례가 생각이 나요. 그 박근혜 정권 때 성완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MB 때 그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 수사할 때 예. 성완종 그 경량기업 그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그 성완종 리스트에서 뭐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나오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불구속 기소까지 됐지만 무죄 판결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러면 MB 때문에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국정원에서 그 댓글 조작 사건에서 모 검사도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고 김무 사령관도 세월호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조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수사를 한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셨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그럼 그때도 그분들의 극단적 선택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5분이라고 하는 5분은 아니죠. 그중에 한 분은 본인이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고 한 분은 지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네. 한 번은 그 김혜경 여사의 법화 사건과 연루된 분이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분,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은 이분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더 슬퍼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이게 그렇다면 뭐 대변인 논리라면 아예 검찰은 없어져야 될 조직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보면 검찰의 어떤 수사가 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보완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네. 이게 지금 범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가 없다면 검찰이 왜 조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비서실장 등등 하면서 수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성남시장실 등등의 여러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주범은 아닙니다. 일단 주범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 있죠. 예.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주변인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생겨났던 많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강압수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모든 게 검찰의 어떤 책임으로 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한기 씨나 그다음에 김문기 씨라 같은 거 보면 이분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런 걸 하셨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몇 번 건의를 했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자 이유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 사건과 연루가 돼서 됐던 분들 아니겠어요? 예. 김혜경 씨 관련된 그 김모 씨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그 일을 봐주다가 일단 선택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왜냐 그 주변에서 생기다가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었으면 왜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가지는 게 예. 그런 부분에 본인이 책임이 없다, 검찰의 잘못이다 하기 이전에 본인이 했던 일들,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결정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롯됐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왜 없는 것인지 예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들 책임 없다. 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지금
본인의 책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다 검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지금 저희 패널 분들의 좀 의견과 비슷한 결로 여야 공방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고인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도 먼저 들어보시죠.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5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떼면 그것이야말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광기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라면 망나니 칼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지금 양쪽의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당 안팎에서도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교수,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까지 이 대표에게 분노감이 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김현정 대변인이 얘기하신 그 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최정점에 있었던 책임자로서의 어떤 도의적 책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뭐 잘못이 있다라고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정말로 그 많은 건으로 인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전방위적인 그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기소된 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어떤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증거인멸의 이유로 적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검찰에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고 비애를 느끼는 분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사실 저희도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대선 그 0.73%로 가장 최소 차로 패배한 그 후보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검찰권을 들이댄 적은 우리 역사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포용적인 자세,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이 그간의 우리의 관행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안전이 깨지고 있다. 저 측면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금요일 날 그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다음 날에도 그 경기도의 비서실장 했던 그 팀장한테 검찰에서 전화를 해서 계속 그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현장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는데 김동연 지사께서 모두 발언으로 이 말씀, 지금도 경기도청은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26일째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66,185건의 자료를 가져갔답니다. 근데 아직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답정 기소, 답정 처벌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전방위적인 그 압수수색, 뭐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은 분명히 있다. 잠깐만요. 그 2주 동안 그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죠.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진술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입증하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단서들을 하나씩 다 모아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가서 뭐 한 2차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 입장문만 전달하고 대부분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은 증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증거라는 게 지금 다 숨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가 증거를 하나씩 더 찾아낼 될 겁니다. 검찰이 이걸 눈 감은 다음에 있을 수가 없는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당시에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결재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기 증거 확보가 굉장히 미흡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도 사실은 증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협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더욱더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두고서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그 사무실을 낸 것 자체가 그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거 할 때 입회를 해야 되잖아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협의가 있어서 결정이 났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아니,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경기도청에서 마지못해 이제 응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경기도청에서 13번째 이번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경기도청은 그 당시에 그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있을 때에서 도청 자체도 건물도 옮겼습니다. PC도 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 2월 22일부터 지금 26일째 상주하면서 압수수색 이렇게 한 전례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도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보통은 압수수색 들어오면 한 차례 들어오고 또 뭐 부족하면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주하면서 26일 동안 압수수색하는 전례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그냥 그 전방위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압수수색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상주하는 건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도청과 협의하에 상주하는 것이고 이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 거기에 자리를 트고 앉아서 옛날 뭐 중정이나 보안사 직원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또 뒤늦게 이렇게 압수수색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쌍방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은 과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하고 쌍방울 김성태 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큰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입을 닫고 진술을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입장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그 혐의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견된 혐의의 정확한 사실이 바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부지사면 당연히 그 상위에 있는 지사에 보고를 했거나 최소한 지시를 받았거나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사 사무실을 압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김현재 대변인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사법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무슨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에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억지 논리로 가지고 지금 철갑옷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민주당이 그냥 통치로 들어가서 같이 변명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갈수록 좀 미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방탄을 이어가면 민주당은 명이 다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책임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개인 이재명, 자연인 이재명이면 10번, 100번이라도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본인의 40년 이상 공직에 복무하신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측근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려오는 건 사실 이 상황에 굴복한다, 무릎 꿇는다라는 평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미래가 이재명 대표 위에 있는 것도 진단해봤을 때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직을 내려놓은 거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 어떤 무게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경랑 속에 휩싸일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돌아가신 분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실제로 영상 녹화는 제대로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사받거든요.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할 거로 이 당사자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했다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네이버와의 관계만 조사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 어떤 부분 언론에 나오도록 했습니까? 사실 조문관 부분,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갔다는 부분 법률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정황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왜 언론에 이런 부분을 나오게 합니까? 유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평생을 공직에
사신 분들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면 이런 압박감을 견딜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술은요, 그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나온 진술이에요. 그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기사들이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공개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인 것이고, 그거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라는 게 이제 압박받던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이 사건의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입건된 거는 지금 FC 건밖에 입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평생 공직자를 하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많이 느꼈었지라는 예측은 갑니다만은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듯이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전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 어떤 시점에 이제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될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추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뭐 언론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내부에서도 그런 이 대표에 대한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당지 개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럼 과연 이 대표가 이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정을 했는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뭐 사실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에 당이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정비해 나갈 그런 과정이 있어요. 금요일 날 최고위에서 이제 첫 번째 조치로 이제 공천 TFT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부터 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을 소위 이제 이낙연계랑 했던 의원들로 대부분 많이 이제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해찬 전 대표 때 시스템 공천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시스템 공천 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전제에서 이제 TF도 지금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 당의 연구 모임 중에 가장 큰 연구 모임 중에 하나인 더미래에서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지금 당이 단합할 때이다. 이렇게 했고 다만 이제 그 당의 인적인 좀 쇄신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15일 날 대표랑 이제 간담회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소통의 그 채널들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은 그 전부터도 좀 당내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전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것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워야 될 때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그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직 개편도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 상황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의혹과 연루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요 대북 송금을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를 놓고 지금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지금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 지금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질 신문인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이제 이 800만 달러, 즉 5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쌍방울이 주장하기는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경기도가 하기로 돼 있는 거를 경기도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지출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대신 납입했다. 그리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화영 전 지사 측에서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쌍방울이 자신들의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한 돈이지 이거는 어떤 대신 납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 측에서는 다 그 진술로 일단 다 통일을 했고 일관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이거는 쌍방울의 어떤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남북 관계를 보면 북한이 이 돈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끼지 않으면 돈을 받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정황을 보더라도 쌍방울이 아무런 어떤 정부의 보증이나 지자체의 보증이 없는 상황에서 불쑥불쑥 그 돈을 북한에 주겠습니까? 북한이 연락 끊어버리면 끝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 1차적으로 물론 쌍방울도 자신들이 북한의 어떤
이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걸 독점을 해서 네. 나중에 어떤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뭔가 특혜를 줘야지만이 뭔가 대신 해야지만이 이런 특혜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이 기본적인 자금을 저는 투자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방 부회장 측에서는 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쓴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믿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전 부지사 측에서는 진술이 과거와 바뀌어서 신빙성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양쪽의 네. 설득력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간극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관련자들 진술로 이 퍼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양쪽 진술이 다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쌍방울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화영이라는 북한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 네. 이걸 대북 송금을 대신 하라고 해서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니 성남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이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실상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라고 하면 왜 별도 예산을 책정했겠느냐. 네. 그리고 스마트팜과 그 당시에 같이 진행되던 뭐 협동 이 농장의 선진화 사업 같은 게 북한이 추진했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쌍방울 측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다. 그리고 대납했을 때 완전히 그런 본인들은 이걸 어떤 뭐 배임의 이슈만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 뭐 북한에서 이 광물을 독점적으로 들여오면서 쌍방울 주가가 상당히 그 관련 주가가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검찰이 나머지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이 많이 엇갈리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이야기 나눴던 이 숨진 그 전 뭐 비서실장이요. 김성태 전 쌍방울 전 회장의 모친상에 이재명 경기지사 대신 조문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공소권 없는데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그 김성태 회장의 모친상에 대신 조문, 대리 조문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렇죠. 네. 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이제 검찰이 이분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진술 조서로서의 증명력을 갖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 평화부지사 이화영 이 두 분 사이의 결정 라인과 김성태라는 쌍방울 그룹 회장 사이의 이 연관고리가 쌍방울이 북에 3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라는 800만 달러의 거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알고 있었고 공모를 했느냐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밝히는 데는 뭐 저건 정황상 충분한 지금 고려 조건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아니 경기지사 그 바쁜 분이 바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리 조문 시킬 정도면 무언가 알고 있고 무언가 서로 비치고 있고 서로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전모 이분이 그 김성태 회장을 알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 등등을 모아서 당시 경기지사 그다음에 평화부지사 두 분과 이쪽 쌍방울과는 굉장히 긴밀한 입착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화영 부지사가 부인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게 뭡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임명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었어요. 그 법인카드로 수억을 미리 받아 써서 지금 뇌물죄로 구속 기소돼 있는 분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가 바로 스마트팜 사업의 주체는 아태협이라고 하는 그 민간 단체인데 아태협의 안부회장을 쌍방울 소개시켜준 사람도 이화영이고 또 아태협의 사무실이 쌍방울 본사의 사무실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했던 것도 아태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쌍방울 김성태와 아태협 안부회장과 이화영 부지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조선 아태위원회 사람들 만나서 소개시켜준 사람도 이화영. 이건 다 숨길 수 없는 증거와 자료와 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는 모른다. 심지어 처음 만났을 때 존댓말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알려진 기사지만 이제 나와서 모른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 검찰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쌍방울 쪽에서는 너무 답답하겠죠.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이 김용과 정진상 이 두 분이 그 다음 단계는 이재명 대표로 가는 그 키맨들인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고 억지스럽다는 저는 그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검찰의 그 유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증거 능력을 확보해서 이
범죄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건 윤석열 검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뭐 명확한 물증이나 이런 거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네. 아까 제가 그 경기도청에 대한 그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 압수수색 발부율이 99%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전에 신문 제도까지 지금 입법 예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네.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경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대북 협력 교류 사업들을 하려고 대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것을 쌍방울 기업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논리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 송금 사건이 쌍방울의 개인적인 일이었다 이 말씀하시는 쌍방울 기업의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위해서 경기도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2019년 5월 달에 단천 특구 특구에 대한 그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예. 쌍방울과. 근데 그 전에 2018년도에 그거를 위해서 공장을 지어주고 내일 50만 불을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약속을 했는데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해요. 네. 그 이후에 2019년 1월 4월 달에 합쳐서 500만 불을 지급한 거거든요. 예.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의 예산은 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억을 대납했다는데 어떻게 500만 불을 지급을 합니까? 60억을. 그게 서로 지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 단천특구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그 계열사 쌍방울 계열사의 나노수의 주가가 대단히 올라가 갖고 예. 실질적인 효과도 얻었거든 쌍방울이. 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범행의 동기가 이건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뭐 북한의 단천특구 협약과 관련해서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랑 이게 대북 송금에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무리하고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할 때 예산에 8억이 책정돼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하냐면은 왜? 지금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네. 북에다 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 면제 조치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현물로 다른 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북쪽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 알려진 바대로 그 심양에서 만나고 단독에서 만나니 왜 안 주느냐. 그러면서 김성태한테 그럼 너라도 줘라라고. 왜냐하면 자주 만나서 서로 소개를 받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중개하에 예. 쌍방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주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8억밖에 안 되고 500만 불을 왜 주겠습니까? 그것은 스마트팜 사업을 할 때 경기도에 국가 세금으로 하는 정도는 그 정도가 실질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예. 가는 절차 그다음에 뭐 비용 정도를 국가 세금을 쓰는 거니까 투명하게 썼겠죠. 예. 그러나 제가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북한의 그 정도 사업은 뒷돈은요 몇 배를 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불 정도 줘야 예. 실제 예산은 8억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네. MOU 하나 써주려면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일행을 북으로 부르려면요. 그 정도 뒷돈은 다 그동안에 주고 다 했던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500만 불 주는다고 생각하면 김성태 장이 500만 불을 뭐하러 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북쪽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지금 예산 있지도 않고 이게 줄 수도 없으니 좀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 이화영 지사가 그걸 입을 다물고 지금 부인하고 있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서 당직 인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인선에서는 연대와 포용, 탕평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연포탕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연대와 포용, 탕평, 이른바 이 연포탕을 강조했죠. 네. 주요 당직에 그런데 친윤계를 배치하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히면서 이것도 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마지막에 그 이야기했죠. 질서 있는 지금 이 당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당의 어떤 위상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뭐 김기현 대표 선출로 인해서 이미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네네네. 그건 뭐냐면 아마 이번에 이제 이준석계가 이제 다 이제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는데 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손잡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겠고요. 다른 층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당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친윤과 뭐 이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의 어떤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핵심적인 지위는 아마 이제 알려진 바대로 사무총장이라든지 공천 관련 핵심적인 지위들은 아마 이제 친윤의 핵심 그룹을 임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 이외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배려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 그다음에 뭐 모든 것을 다 연포탕 끓이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포탕의 재료는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뭐 연포탕 한계가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래도 좀 균형은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에는 친윤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하면 윤핵관만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범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지금 당의 대세인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범윤이라고 하면 비윤까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까지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승리,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같이 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반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적대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반윤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같이 가기 힘들다는 게 이번에 당심으로 지금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비윤까지를 포함한 건설적 비윤까지를 포함한 범윤이 이 당의 주류이고 당의 일사불란한 저는 대우를 갖췄다 생각을 하고요. 그 맥락 하에서 연포탕을 끓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연포탕 끓이는데 이게 그야말로 찐윤. 윤핵관들로만 다 채울 것이냐. 그게 아니고 법률 중에서 실력과 능력과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한 질서 있는 다양성. 저는 그 부분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그것을 앞세워서 내년 총선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법률의 큰 용광로 안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다 맡기겠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은 좋은데 실질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공천과 관련된 그 보직,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필요하고 또 김기현 대표와 또 대통령과 사무총장과의 라인업이 또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측면을 본다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친윤계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질서 있는 다양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요 당직까지 지금 친윤으로 배치를 하면은 득과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이제 선출직 뭐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은 선출직이고 임명직이 한 명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임명직 정무직 당직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총장이거든요. 거기에 뭐 수석 부총장이나 뭐 저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총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무총장이 인사권, 예산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주요한 거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철규 윤핵관 핵심이라는 이철규 의원이 내정설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지도부는 전부 다 이제 윤핵관 친윤 인사들로 다 채워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기타 정무직 당직자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주로 이게 맡은 업무를 지금 하는 차원이라서 그래서 사무총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소위 소문난 윤핵관 인사들을 채워준다라고 하면 이제 안전이 다 그냥 그 공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을 다 장악한 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정 일체론이 현실화되는 거고 그것이 다음 총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희 민주당한테는 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비슷하지 않아요? 뭐 어떤 상황인지 좀 남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